네, 여러분, 우리 이제 압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조각 32번이고요. 자, 압류에 대해서 보는데 보시고, 오타 아닙니까? 저게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7이 맞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나눌 때, 조각을 이렇게 나눌 때 압류라는 큰 틀에서 보자면 이제 당연히 17문제가 맞아요. 압류가 되게 많이 출제가 되고 압류에서 물어볼 게 되게 많아요. 뭐 압류 조서에 대해 물어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거는 뭐 압류를 하면 안 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아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일단 압류라는 큰 주제가 매우 중요해요. 그 안에 사실 작은 조각으로 나뉘어도 될 법한 그렇게 많은데, 저는 이렇게 압류로 크게 묶은 것은 그만큼 이 압류라는 게 지금 우리 시험 국세징수법 7문제 중에서, 여러분 봐요. 6번 회차 분석했는데 17개가 나왔다는 말은 2개가 뭐야? 3번 나온 3개가 이거라는 거야. 7문제 중에 2~3개, 적어도 2개, 거의 그냥 3개가 이 압류에 관련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집중해서 보자라는 의미로 중요하다. 물론 이 압류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다양한 소주제로 또 나뉘어집니다. 너무 크게 잡은 감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7개에 대해서 뭐 한 주제에 대해서 17개 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압류라는 데 하위 주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압류라는 게 진짜로 우리 시험에서 거의 절반, 7개 중에 3개가 나오는구나 해서 압류에 대해서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 저런 걸 물어볼 수도 있구나. 머릿속에서 압류에 대한 중요성을 탁 생각하시고 공부해 갑시다. 하나씩 정복하면 충분히 할만합니다, 여러분. 자, 일단 압류 조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세무 공무원은 압류할 때 여러분 압류 조서라는 걸 작성해야 돼요. 다만 참가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는 압류 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건 여러분 이따가 제가 그 교부 청구하고 참가 압류에 대해서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뒤쪽에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할 건데, 여기서 참가 압류는 아까 교부 청구의 상황 있죠. 나는 좀 봐주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이렇게 압류가 들어간 거야. 다른 뭐 지방세 쪽이나 압류가 들어갔을 때 교부 청구는 뭐라고 했어요? 그쪽에서 먼저 압류하셔가지고 그쪽 원하시는 거 다 갖고 보충하고 나시고 남는 게 있다면 저한테 교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청구하는 게 교부 청구였죠. 참가 압류도 비슷하긴 해요. 저쪽에서 압류가 들어갔을 때 참가 압류는 나도 압류할 거야. 좀 더 강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그 압류에 참가했는데 좀 더 본격적인 느낌이에요. 차이점은 이따가 볼 건데, 교부 청구는 남는 게 있으면 저 주세요 라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원래 압류하려던 분이 그쪽 업체가 아니고 그쪽 기관에서 만약에 압류를 취소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교부 청구는 남는 거 주세요라는 거니까 저기에서 우리는 포기할 거야 라고 하면 나는 그냥 할 게 없어. 근데 참가 압류는 보세요. 나도 압류한다? 그럼 톤을 탁 잡은 거야. 나도 이거 압류할 거야 라고 했다면 저쪽에서 만약에 압류를 포기했다고 해. 그러면 이제 내가 뭔가 진행하면 되는 거지. 압류. 나도 압류한 거잖아. 압류에 본격적으로 참가했다고. 됐죠? 일단 요즘 요런 것만 맥락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따로 정리할 거예요. 됐죠? 이야기만 일단 한번 들어주시고요. 자, 압류 재산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조서 등본, 복사한 거를 체납자에게 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동산 또는 유가증권,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그 밖의 재산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압류 조서에는 압류에 참여한 세무공무원과 참여자가 함께 서명 날인해야 돼요. 그런데 참여자가 보통 이제 뭐 기분이 안 좋은 상태겠죠. 지금 압류 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여했는데 나는 서명 날인은 안 할 거예요 라고 했다 해. 그렇다고 하면 그때 지금 서명 날인 해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서명 날인을 거부합니다 라는 거를 그 사실을 적으면 그 참여자의 서명 날인을 가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참여자가 서명 날인을 거부한 경우 압류 조서는 효과가 없다 이러면 틀린 거죠. 맞죠? 서명 날인을 거부합니다 라는 그 사실 자체를 거기 세무공무원이 적으면 서명 날인을 가름이 된다는 거야. 효과가 있다는 거죠. 효력이 있다는 거죠. 됐죠? 라도 읽어보시고요. 압류 조서에는 양도, 제한 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및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뜻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런 거 정리하시고 일단 봅시다. 점점 하나씩 쌓아갈 거예요, 여러분.
압류조서에는 압류의 절차 내용을 기록 증명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이다. 압류조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절차 내용 기록이 증명하는 공문서인데 이 압류조서를 작성해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압류조서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압류의 효력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야.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점 주의합시다. 수색해서 압류를 한 경우 압류조서에 수색을 해서 요런 압류를 했습니다 라고 수색의 목적, 장소를 부기 옆에 같이 적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 문제 풀어볼게요. 이 문제. 자, 1번 바로 나오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압류조서는 압류조서에 뭔가 하자가 있으면 압류 자체에 뭔가 문제가 생기나? 아니라고 했죠. 압류조서는 그 작성이 압류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아니라는 거야. 맞죠? 방금 말했던 거. 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압류조서는 압류의 사실을 기록하여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야. 여기 1번, 2번이 엮여 있는 거예요. 그지? 1번이 맞으면 2번이 틀릴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압류조서는 압류조서가 뭔가 잘못됐으면 압류 그 자체의 효력에 문제가 생긴다. 아니라고 했잖아. 단지 압류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그걸 증명하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이에요. 2번 오케이 맞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여기 대상 재산의 종류를 불문하고 맞아요. 압류하면 무조건 압류조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야. 수색에 의해서 압류했대요. 압류조서에 수색을 했다. 그랬더니 이런 저런 거를 발견했고 수색은 이런 목적 했고 이런 목적으로 수색을 했고 어디를 수색했다라는 걸 써야 된다는 거야. 맞죠? 5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내가 채권, 납세자, 체납자가 채권을 갖고 있었대요. 내가 그거를 압류해왔대. 내가 압류했어. 그때는 자,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여러분 요게 뭐냐 하면 요거거든요. 여기 자, 채권의 영수 및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기재하여야 된다라고 했지. 이걸 잠깐 짧게 설명드릴게요. 자, 납세자가 채권이 있다는 거는 누군가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 거죠. 맞죠? 그 받을 권리를 표현하는 게 채권이잖아요. 현금은 아니더라도 이 체납자가 제3자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 거야. 그게 채권이잖아. 그걸 지금 나라에서 압류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걸 제3채무자라고 해요. 제3채무자가 만약에 이런 걸 몰라. 내가 국가가 이걸 압류해 갔다는 거 몰라. 이 사람은 채권자한테, 납세자가 지금, 여러분, 납세자, 지금, 이게 채권자, 지금 같은 경우죠. 잠깐만 짧게 적을게요. 헷갈리실까봐. 금방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국가가 이렇게 있어요. 국가. 그리고 여기 납세자가 있어요. 납세자. 자, 납세자가 이렇게 있고, 이거 국가는 납세자한테 또 그 세금을 받을 게 있어요. 네? 라고 했는데 못 내? 없어요? 라면 채권을 나라에서 압류했다고. 압류했다고 해봐요. 이 납세자는 여러분 지금 체납자죠. 세금을 지금 못 냈으니까 체납자이면서 이제 파란색으로 제3쪽에 요 납세자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대. 채무자가 있다는 거야. 이게 제3채무자라고 해요. 이때 납세자는 또 동시에 어떤 지위를 가져? 납세자이면서도 당연히 채권자로서의 위치를 가지죠. 돈 받을 게 있다는 거야. 이 3채무자한테.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돈을 줄게라고 하는 요런 지금 스토리예요. 근데 이 국가가 이 채무자, 이 3채무자가 갚을 그 채권을 압류했잖아 지금. 그죠?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이 사실을 모르면 이 채무자가 이 채권자, 그러니까 지금 체납자잖아. 납세자. 한테 돈을 갚으면 안 되죠. 채권은 지금 누가 갖고 있는데 권리가 지금 국가한테 있다고요. 그래서 이때는 제3채무자한테 연락해서 알려줘야 돼. 너 지금 요 채권자한테 갚아야 될 돈 있지?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그 체납해가지고 국세를 체납했거든? 그래서 네가 갚아야 될 그 채권을 국가인 내가 압류했어. 그래서 그거 이 사람한테 갚으면 안 된다? 나한테 갚아라? 이렇게. 라고 연락을 해야 된다고요. 여기 나중에 그 압류의 뭐 발생 요건 이쪽하고도 이제 이어질 거예요. 근데 스토리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만약에 한 걸음 더. 이 3채무자가 이거를 통보받고도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갚을래. 이 채권자한테 갚았다고 해봐.
그러면 그 갚았다는 사실로 뭐 나라에 나는 뭐 국가에 안 냈지만 나는 그 원래 채권자한테 냈어요 라고 하면서 안 줄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고. 나라가 채권이 있으니까 너 왜 이거 안 갚냐? 이제 내한테 갚아야 돼. 돈 내. 라고 할 때 이 채무자가 저 옛날 채권자한테 갚았어요 라고 대항할 수 없어요. 요것도 이따가 또 공부할 거예요. 맞죠? 이제 나라에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스토리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렇게만 한번 요 정도만 하시면 문제가 여러 개 풀릴 거예요. 채권을 압류했죠? 그러면 여러분 어때? 이 채권의 추심, 이 채권자는 요거를 자기가 추심할 수 없어. 그 돈을 갚는 거, 채무자한테 가서 돈 내라 그렇게 추심할 수도 없고 이건 당연히 처분도 못 하고요. 그렇게 한다는 걸 압류조서에 적어야 돼. 일단 이거를 묻는 거예요. 오케이, 맞는 말이야. 그리고 제3채무자라면 제3채무자는 연락해서 너 그거 이제 얘한테 갚지 마. 나한테 갚아 라고 해야 되고요. 됐죠? 요걸 이어서 계속 문제 나올 거예요. 봅시다. 자, 여기는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 조건부 압류 금지라는 요 표현이 있는데 요것도 개정이 돼가지고 좀 전반적으로 바뀐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뒀을 거예요. 뒤쪽에. 자, 여러분 422페이지 보세요. 풀이. 여러분 21년도 전,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이렇게 분류했어요.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요 두 개를 나뉘어서 생각했어. 압류를 금지할 때 절대적 금지 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나뉘어서 구별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통일했어요. 21년도부터는 현재도 마찬가지고 21년도부터는 그냥 전부 그냥 압류금지 재산이라고 통일해서 얘들은 압류하지 마. 뭐 따질 거 없어. 그냥 압류 안 돼. 라고 그냥 바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위에 있는 문제는 지금 기준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풀이는 개의치 마세요. 바뀌었다고요. 개정돼서. 그래서 그냥 위에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압류 금지되는구나 라는 것만 숙지하면 돼요. 지금 이 기출이, 이 문제가 156번이 2020년도 기출이에요. 그래가지고 요런 게 있는 거야. 구별하라는 거.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앞으로 다른 문제도 많고요. 압류 금지 재산에 대해서만 쭉 보시면 돼. 요렇게만 이제 나뉘어져 있다고요. 됐죠?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생활 필수품. 볼두체 위주로 보세요. 3개월 동안의 식료품, 인감 도장, 제사 예배에 필요한 물건. 뭐 돈 안 되는 걸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하세요. 압류해봤자 뭐 돈이 안 되거나 이거는 진짜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구나. 최소한이구나. 이거는 압류하면 안 되겠구나. 삶은 유지해야 되니까 최소한 요거는 둬야겠구나. 혹은 뭐 이런 거, 장래에 필요한 이런 것들 꼭 필요하잖아. 그죠? 제사에 필요한 물건. 그죠? 우리 문화적으로나 이런 거는 허용해야 된다는 거야. 압류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직무 수행이 필요한 제복, 훈장, 학업 서적. 그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 발명에 관한 것으로도 공표되지 아니한 것, 요건 주의하셔야 돼. 요건 엔드 요건이죠. 예를 들어서 발명에 관한 것은 압류할 수 없다 이러면 틀리죠. 왜? 발명에 관한 것으로서 엔드 요건으로 세상에 공표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야 압류할 수 없는 거예요. 됐죠? 요렇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농업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것들, 어업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이런 것들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다른 직업의 그 직업을 유지할 때, 직업으로 행위할 때 없어서는 아니 될 여러 가지 것들, 이거는 이게 있어야지 직업을 해서 돈을 또 벌고 갚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죠? 압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또 내용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외우지 말고 그냥 느낌만 보시고 자주 보는 걸 하세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 이거 가져오면 안 되지. 그리고 신체 보조기구 필요한 거야. 뭐 장애나 이런 게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경형 자동차야. 작은 차 있잖아. 그거는 압류하지 않는 거. 모든 차 아닙니다. 모든 차는 압류할 수 있다. 이것도 틀린 거지. 경형 자동차는 아니라는 거야. 압류할 수 없다는 거야. 됐죠? 뭐 소방시설, 뭐 그리고 법령에 따라 지정되는 사망급여금,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 이런 것들 보시고 밑에도 소액 금융재산, 사망보험금 중 1,000만 원 이하의 보험금,
요 반대로 해석하면 사망보험금 중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죠. 맞죠? 그리고 보장성 보험금 중에서 실제 여러분 수술 받거나 약값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정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보험금은 압류하면 안 돼. 수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건드리면 안 돼. 그런데 자, 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그러니까 초과했다는 거지. 실제로 수술이나 약값으로 들어간 부분을 제외하고 그거보다 더 많이 준 게 있다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분의 1까지는 압류할 수 없고 2분의 1을 넘어서는 부분은 압류할 수 있다는 표현이 또 되는 거예요. 나는 보장성 보험의 해약 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놔둬라. 압류하지 마라. 만기 환급금 150만 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금인데 갖고 있는데 그게 185만 원 미만인 예금은 놔둬라. 이런 것들 봐둡시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여러분 툭 치면 1번부터 18번까지 다 외우고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보기를 보면서. 문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봅시다. 계속 그때 나왔을 때 계속 봅시다. 자, 문제로 하나씩 볼게요.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와 별도로 등기된 임목이라도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이게 틀렸는데 여러분 임목은 뭐냐 하면 이게 입은 설립자야. 설립자. 서 있다는 거야. 서 있다는 거야. 목은 나무목. 그냥 땅에 서 있는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임목. 알았죠? 서 있는 나무요. 자, 토지를 압류했을 때 그 토지에 서 있는 나무에도 그 압류 효력이 미치나 안 미치나에 관한 이슈예요. 뒤에 볼게요. 이것도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발췌하면서 풀 겁니다. 하나하나를 그렇게 다 볼 수는 없어요.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와 별도로 등기된 임목을 압류하려면 토지와 별도로 압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거라는 거예요. 볼게요. 이제 2번으로 갑니다. 토지와 별도로 등록된 임목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토지와 별도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임목이. 그냥 임목이라는 게 핵심이 아니고 별도로 등기되어 있는 임목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됐죠? 공장재산을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보며 공장재산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선박, 동산 등을 개별적으로 압류할 수 없다. 이거는 맞습니다. 볼게요. 2번. 자, 공장재산이라고 하면 이 안에 이게 뭐 건물도 있고요, 부동산도 있고요, 요렇게 리스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요걸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고요. 공장재산에는 뭐 기계도 있고 땅도 있고 요걸 하나의 공장재산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로 보겠다는 거야. 이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부동산, 선박, 동산을 개별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요렇게 이제 공부해 갑시다. 우리 하나하나 기출된 것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면서 숙지하는 걸로. 부동산 압류할 때는 소관기관에 등기 등록을 촉탁할 때에는 압류 조서를 첨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일반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건축 중인 건물의 사용 목적으로 보아 사용 가능한 정도로 완성된 때에는 부동산으로서 압류한다 라는 거야. 아직 짓고 있는 거긴 해. 건축 중인 건물인데 사용 목적으로 보아 이 정도면 거의 그냥 사용 가능한데? 이러면은 부동산으로서 압류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맞아요. 외웁시다. 요거 받아들입시다. 자, 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 등을 원칙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맞는 표현인데, 자, 체납자예요. 체납자가 있는데 나라에서 부동산을 압류했어요. 그 경우 잠깐만 이 뒤에 정리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압류 부동산의 사용에 대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나라가 압류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쓸 수 있다고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고요. 그죠? 땅이 압류됐다고 하더라도 거기 땅에서 뭔가 계속 행위를 할 수 있다고요. 수익을 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중요하죠? 다만 그렇게 사용을 하면 그 부동산의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좀 있대. 그러면은 어때? 야, 그거 쓰지 마라고 제한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원칙은 쓸 수 있는 거예요. 체납자가 압류된 거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세무서장이 판단했더니 이거 이렇게 부동산 얘가 쓰게 놔두면은 이 부동산 가치가 줄어들 것 같아. 그러면은 야, 쓰지 마 라고 제한을 할 수 있다고요. 경우에 따라서 제한하는 거죠. 원칙은 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위험하다, 가치가 줄어들 것 같다. 그러면은 세무서장이 못 쓰게 할 수 있다. 이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이렇게 처리한다고. 압류 부동산에 대한 수익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 짧게 갈 거예요. 우리가 모든 규정에 대해서 외웠어요? 1번부터 20번까지 하나씩 외워봅시다. 이렇게 못해요. 못 외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이지 않아요. 자, 세무서장이 재량으로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압류 해제에 대한 내용을 좀 볼 거예요. 자, 짧게 볼게요. 내가 압류를 했어요. 압류를 했어. 국가가 지금 이걸 압류해 놓은 상태야. 그런데 지금 밑에 빨간색 이쪽 1, 2, 3, 4 이런 이벤트가 이런 사건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났어. 그때는 필요적 압류 해제는 여러분 무조건 필수적으로 압류 해제를 해야 한다 라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해제하여야 한다 라고 하잖아. 1번 읽어보면 이것도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압류해 있어. 근데 체납자가 돈을 어디서 융통해 와서 갚았다는 거야.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됐다는 거야. 혹은 어디선가 다른 거에서 충당돼서 일단 체납액의 전부가 이제 오케이 다 해결됐어. 그럼 어때요? 당연히 압류한 거 해제해야지. 당연하잖아요. 2번 사정이 생겨서 뭐 법원의 판결이나 이런 게 있어서 부과했던 것 자체가 전부가 취소됐대요. 그러면 체납이 됐던 그 근본이 되는 사정이 사라진 거죠. 당연히 돌려줘야지 이 경우에. 맞죠? 3번 자, 여러 재산을 내가 압류해서 이제 막 팔고 있어. 그런데 일정 다른 어떤 특정 재산에서 그걸 팔아서 체납액 전부가 징수됐대요. 그럼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잖아. 나머지 재산 어떻게 압류 다 풀어야지.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풀어야죠. 강제로 풀어야지. 그죠? 납세자한테 돌려줘야지. 해결됐잖아 지금.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는 여러분 전부입니다. 당연히 해결이 다 됐다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 더 이상 이거를 묶어둘 필요도 없고 묶어둬서도 안 된다는 거야. 세금이 지금 완납됐잖아. 됐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총 재산의 추상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했더니 남을 게 없을 걸로 예상된대요. 그러니까 압류를 했는데 이 재산이 뭔가 되게 금액이 작대. 팔아서 남을 금액이. 팔면 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긴 한데 나라가 강제징수비는 우리가 압류하면서 들어갔던 뭐 대행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잖아. 그거 하고 나면 국세로 받을 돈 생각이 어떤 가능성이 없어 보인대. 그러면 여러분 실익이 없잖아요. 그거는 종료하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해제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더니 1에서 4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야. 이런저런 사유로 완납했거나 애초에 고지했던 금액이 전부 취소되거나 이런 사유가 있다면은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거니까 강제적으로 당연히 압류를 해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6번은 뭘까요? 압류 재산인데 그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7번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그 사실을 국세청에 증명한 경우. 6번, 7번은 같은 맥락이야. 뭐냐 하면 쉽게 국세청이 이 체납자한테 가서 이거 압류할 거야. 갖고 왔어. 근데 다음날 누가 막 왔어. 그거 네가 압류해 간 거 나라한테 국세청 압류해 가신 거요. 그거 사실 제 거예요. 그래서 잠깐 얘가 뭐 빌려 쓰거나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빌려준 거예요. 라고 한다고 해봐. 그게 여러분 뭐예요?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라는 거야. 내가 체납자로부터 압류했는데 제3자가 그거 사실 제 거예요 라고 했다는 거야. 여러분 그 제 거라고 그냥 말만 했다고 해서 그래요? 가져가세요 돌려줄게요 이러진 않겠죠. 판단할 거 아니야. 소유권 주장 및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이 됐다는 거야. 니께 맞구나라는 게 확인이 됐다면 당연히 체납자 소유가 아니잖아. 그럼 풀고 돌려줘야지. 확인됐다면 당연한 거예요. 압류 해제해야만 하겠죠. 당연히. 7번도 마찬가지야. 제3자가 체납자한테 야 그거 너한테 빌려가놓고 네 것도 아니잖아. 왜 그거 네가 갖고 있어? 돌려줘 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제3자가 승소했어. 결국 얘 거라는 거야. 제3자 거라는 거지.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러시군요. 압류 해제해야죠. 당연히 체납자 게 아닌데요. 됐죠?
여러분 핵심은 이거에 대해서 또 자세히 볼 거예요. 뒤에서 단순히 주장만 한다고 해서 제3자가 직거라고 주장만 한다고 해서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을 들어봤더니 그게 정당하구나, 맞구나, 3자께. 그때 판결을 통해서든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든 일단 제3자 걸로 확인이 됐구나. 아, 체납자께 아니구나. 압류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압류 해제하는 거라고. 됐죠? 보시고. 자, 이 뒤에는 연두색은 임의적 압류 해제예요. 이거는 세무서장이 판단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면 이런 사유를 보고 그래, 이런 사유가 있으니까 해제할까 말까 고민해서 해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 초록이들은 뭐다? 요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1번. 압류했어. 근데 그 압류한 재산 가격이 뭔가 되게 희귀한 거였대.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그 가격이 되게 올랐대요. 그래서 그 평가액이, 압류한 재산의 평가액이 체납액을 넘어섰대요. 여러분, 아직 현실적으로 그거를 충당한 거 아닙니다. 실제로 완납된 것도 아니고 평가해 봤더니 이 자산의 가치가 되게 올랐다는 거야. 체납액을 전부 갚고도 남을 정도로 올랐다는 거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이제 체납자랑 야, 이거 되게 가격이 올랐네. 이제 너 이거 팔면은 네가 갚을 수 있겠네? 라고 해서 이거 풀어줄 테니까 풀어서 네가 이거 나머지 팔아서 남는 돈으로 갚을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제 사유 아닙니다. 체납액 전액을 평가액이 초과했다고 해서 세무서장이 이걸 무조건 압류를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판단하는 거야. 이거를 해제해줘서 이 납세자가, 체납자가 이거를 뭐 팔든 어떻게 해서든 완납할 건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풀어줄 수도 있고 안 풀어줄 수도 있다는 거야. 됐죠? 2번. 체납액의 포인트 뭐? 일부가 납부된 거예요. 아까는 여러분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됐다면 세무서장이 이거를 뭐 풀어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야.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야. 더 이상 체납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했대. 그래서 체납자가 지금 압류해 있는 그 자산이 있어야 지금 계속 돈을 벌어서 살 수 있으니까 제가 이만큼 일부에 대해서 냈잖아요. 그거 압류 좀 풀어주실 수 없습니까? 라는 제안을 했다는 거야. 그때 세무서장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체납자가 이렇게 일부를 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압류를 풀어주는 것도 좋겠다. 이게 더 완납을 향해서 갈 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면 해제할 수도 있겠죠. 3번. 아까 전에는 뭐 무조건 압류를 해제해야 되는 경우는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는 당연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체납이 없는 거야, 그거는. 근데 이거는 일부에 대해서만 취소한 거야. 일부는 계속 체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그래, 일부 취소됐으니까 체납액이 되게 줄어들었네. 그래서 뭐 얘가 이 체납자가 내려고 하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체납 압류를 한번 해제할 수도 있겠다라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체납자가 4번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다른 재산을 제공해서 그 재산을 압류했어요. 여러분, 이게 4번이 필수적이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체납자가 뭔가 다른 어떤 특정 재산이 압류됐대. 근데 왔다는 거야. 세무서에 와서 지금 다른 재산을 압류로 맡길 거니까 뭐 자기 표현으로 다른 재산을 압류로 제공할 테니까 압류하세요. 그 대신 다른 건 풀어주세요 라고 할 때 세무서장이 판단해서 그렇게 풀어줄 수도 있고 안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체납자가 임의로 압류할 재산에 대해서 결정할 수 없다고요. 만약에 4번의 경우가 필수적인 경우를 필수 해제 사유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체납자가 자기가 압류될 거를 정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더 낫겠다. 여러 상황상. 그렇게 하면 세무서장이 그래, 이거는 풀어주고 요거 압류로 대체할게 라고 선택할 수는 있어. 하지만 이렇게 4번처럼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압류하라고 제공했다고 해서 원래 압류했던 거를 무조건 풀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압류를. 됐죠? 이런 식으로 숙제합시다.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 우리는. 문제를 보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는 결국 그러니까 필수적 사유를 골라서 풀어라는 거야. 4번 보세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야, 그거 내 거잖아. 내 거 네가 빌려가 놓고 그거 국세청에 압류된 거 말이 돼? 돌려줘. 라고 하는 소송을 체납자한테 했다는 거지. 그래서 법원에서 확인했다는 거야. 그래, 이 재산은 제3자 겁니다. 라고 그거를 이제 증명이 된 거잖아. 그 소유에 대한 게.
사실이 증명된 거죠.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애초에 체납자의 재산이 아닌 걸로 지금 확인했잖아. 그럼 당연히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 압류를 해제해야죠. 말했던 겁니다. 정리했던 거예요. 1번 1, 2, 3, 5는 여러분 어때? 그러니까 임의적 해제 사유예요. 방금 봤던 거.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이 전부가 여러분 납부되거나 충당됐으면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제해야 되지만 뭐 일부 금액만 납부됐다면 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압류를 풀어줄 수도 있다. 물론 안 풀어줄 수도 있다. 임의라는 거예요. 2번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해서 그 재산을 압류했다. 여러분 요것도 속기 쉽다고 방금 맞잖아. 아니라고요. 요것도 임의적 사유예요. 선택할 수 있어요. 세무서장이 압류를 풀어줄지 안 풀어줄지 선택할 수 있다고요. 부과의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요. 전부가 취소됐으면 당연히 이제 체납이 아닌 거기 때문에 그 필수적으로 해제해야 되고 일부만 취소된 경우는 임의적 사유입니다. 5번 보세요. 압류 후에 재산의 가액이 변동해서 평가액이 높아졌다고. 그래서 체납액을 갚고도 남을 정도로 초과한 상태야.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풀어줄 수 있는 거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거 풀어주면 갚으시겠습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여러분 이제 압류에 관해서는 주제가 되게 많아서 이런 식으로 누적적으로 계속 해나갈 거예요. 우리 기출되었던 거 위주로 쌓아갑시다, 지식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159번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